안녕하세요. 톡톡사연 DJ 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어떤 점을 보시나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실 텐데요. 주로 어떤 배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흔히 말하는 조건을 보겠죠. 조건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조건만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큰 코 다친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끙끙 앓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뭐 지금은 큰일은 다 해결되기도 했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저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잘 참기도 하고 딱히 누군가와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평화주의자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남과 부딪힐 일을 딱히 만들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와서 부딪히려고 해도 제가 피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정말 무던하고 잘 참고 또 성격이 좋은 걸로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선 그 일을 제대로 잘 이야기하려면 저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니까 집안 환경, 학벌,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건이라는 건 말입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줄 잘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건 정말 유별난 저희 부모님의 지론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답답할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든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무슨 비밀도 아닌데 자신들의 직업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름 이름이 좀 알려진 화가시고 아버지는 교수신데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저희 부모님 진짜 직업을 모르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랑거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으시다고요. 오죽하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삼는 전업주부에 아버지가 그냥 대충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한다 정도로만 아세요. 학교에서 애기들 가르쳐요. 초등학교 교사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만 간다는 대학 교수를 있으면서 자기소개를 저렇게 한다니까요. 대단히 청렴결백해서 그러신가 보다 그냥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느낌을 본인들이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버릇 아닌 버릇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누이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을 모릅니다.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에 별 관여를 하시지 않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대학을 그만둔다 했을 때도 그래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을 정도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저희 집 분위기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집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하다 만난 남편은 제가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생각보다 집이 평범해서 놀랐다고 했어요. 그럼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 줄 알았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해서 놀랐었어. 사실 평범한 게 아니긴 했지만 말이야. 시댁 어르신들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남편이 대충 말했다고는 했는데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시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일찍 공부한다고 유학이다 뭐다 한국에 없었던 시절이 길었던 탓인지 남편은 본인의 누나와 그렇게 썩 친하지도 교류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만날 일도 적었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인상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긴 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시누이는 상견례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티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선 조금 조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숨기지 못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숨길 생각이 없었던 건지 시누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팍팍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저녁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며느리 욕심 없어. 요즘 세상에 고졸 흔하지 않는데 그걸 그냥 단번에 허락하네? 누나. 예, 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니? 아니, 그냥 나는 순수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슬쩍 보셨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긴 했지만 그러기 싫었어요. 그냥 다 말하지. 자기 학교 어디 나왔는지나 집안 배경 같은 거. 그런 걸로 태도가 바뀌신다고 뭐 그게 진짜인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거 더 싫어 난. 어디 대학 그만뒀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입을 댔거든요. 그 좋은 학교를 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 같이 말이죠. 저는 사실 그 말이 더 듣기 싫었어요. 제 선택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이죠.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중인데 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의 지인분 중 한 분이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 같으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학교를 다니지 않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시다가 제 대답을 듣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잔소리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가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밖에 얼마나 험한데 돈은 뭐 쉽게 벌어지는 건 줄 아니? 그 좋은 간판을 왜 포기하고 나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을 헤쳐나가기가 쉬운데. 너도 참 고집이 세다. 엄마의 지인분이라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엄마도 참고 있었던 건지 어쨌던 건지 듣다 한 소리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애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하려고요. 아휴, 그래도 그게 아닌데. 그 학벌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이 소리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만나는 어른들에게 다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인 거 알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질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었는지 말하지 않는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던 빵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네 유명 빵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나온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취직도 잘했습니다. 남편이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줬거든요.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게 좋고 뭐 그런 것들 말이죠. 부모님 덕분에 인맥이 넓은 편이라 여기저기 좀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당신 덕분에 취직 잘 된 거 알면 당신 업고 다니실 텐데 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대체?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싫다고 하셨는지 다 커보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고 싫어서 남편에게 그냥 먼저 나서서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게 되실 일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누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은근히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긴 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학벌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형도 제가 입학한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요. 한날은 뉴스를 보면서 열심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픽 웃으며 그러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깔보는 느낌이 묻어있는 말투와 표정이었어요. 아, 올케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 못 알아듣나?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학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우월감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봐야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저는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막 화가 나진 않거든요. 애초에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요. 신우이가 나온 대학보다 제가 입학한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렇지만 뭐 기분은 나쁘지만 큰일은 없는 상태로 나름 잘 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지라 딱히 영향을 받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교수 임용을 준비하나 봐. 박사학위 때문에 논문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교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어느 학교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저희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였더라고요. 지금은 안신년이시라 2년째 쉬고 계시긴 했지만요. 그래서 아마도 짐작도 못하시긴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계에서 나름 유명한 분이세요. 항상 늘 틀어박혀서 논문만 쓰고 공부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 말고는 아버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 이름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우이가 교수를 준비한다길래 들어보니 그 학교 학장님이 저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친하신 분이었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됐으니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 우리 신우이 누구라고? 뭐하러. 장인어른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뭐 잘 되면 좋으니까. 자기 진짜 속도 좋다. 우리 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막 도와주고 싶어? 자기 누나니까 그렇지. 남편은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준비를 한다는데 제가 아는 모르는 바닥도 아니고 알면 모른 척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을 간 날 아버지에게 슬쩍 말하긴 했어요. 신우이가 문학장님 계신 학교에 교수 임용 준비한대. 내 이야기 했어? 모른다며? 지금도 몰라. 말한 적 없어. 뭐 굳이 가족된 사람들한테까지 숨겨.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딱히 숨긴다기보다 귀찮은 일 많아지는 게 싫은 거지. 엄마 아빠 누구다 하면 부탁 들어오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거리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문학장님께 딸내미 신우이가 거기 교수 지원한다고 했더니 이름 물어봐서 말해줬다고. 본의 아니게 백을 쓴 것 같았지만 뭐 실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신우가. 그래서 그냥 좀 도와줬다고만 생각했어요. 뭘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리고 얼마 뒤 교수 임용이 확정되었다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고요. 가서 말해. 자기가 도와줬다고.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말 한마디 보탠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줬다 그러면 다른 부탁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 진짜 귀찮아. 나는 완전 생색내고 싶을 것 같은데 자기는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저는 정말 순수하게 생색낼 생각 없이 신우이를 축하만 해주러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이 터졌어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를 이혼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러기에 요즘 신우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저희를 향한 거였더라고요. 너희 애도 없잖아? 그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너 이번에 승진 누락됐다며.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승진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고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발표에는 남편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보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은 남편의 승진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남편 대신 승진한 사람의 부인이 그 윗선의 누군가의 부인과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 파다에서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막 엄청 억울하다거나 아쉽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워낙 낙관적인 성격들이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약간 짜증난다는 말투로 신우이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대체? 요즘같이 인맥이 다인 시대에. 물론 나는 인맥 없이 실력으로 된 거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인맥이나 학벌이 다잖아. 그래서? 네가 부인을 잘 만났어 봐. 이번 승진도 네가 됐겠지? 네가 훨씬 평판도 좋고 시험도 잘 봤다며.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승진 하나 하겠다고 와이프랑 이혼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네 승진 문제가 아니잖아. 앞으로 주구장창 네 앞길을 막을 텐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인이 학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해.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댁 어르신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신우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뱉고 있었어요. 교수 임명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가족들은 뭐하냐 물어보는데 내가 쪽팔려서 올케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말을 못하잖아. 교수인 사람의 올케가 고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 그러니까 결국 누나가 쪽팔리니까 나보고 이혼을 하라는 거네. 나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너한테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솔직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딱히 별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둥 하니까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많이 화났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오버하는 게 가짱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일에 이렇게까지 이혼을 하라 마라 하시면서 간섭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지나친 거지. 우리 집이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는데? 적어도 쟤보단 나은 올케가 줄을 섰을 거다. 너는 어쩜 보는 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어떻게 된 남자애가 그러니?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 대학 중퇴했거든요. 적성이 안 맞아서. 못 간 게 아니라 제 선택으로 그냥 졸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뭐? 어디 지방대? 아님 전문대? 매형이랑 같은데요. 그 말에 일순간 식사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 돼? 그 좋은 대학을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 뭐 원하시면 입학 증명서도 떼어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는 멍청이가 어딨어?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어디 가서 제가 대학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꿈을 위해서 그만둔 건데 멍청하다는 둥 배가 불렀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참 보더니 그래도 지기 싫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고졸인 건 변함없잖아? 그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살아가면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만 해도 봐봐. 열심히 가방끈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기회도 오는 거잖아? 그게 누나 힘으로 된 건 줄 알아? 그럼 누구 힘으로 된 건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저희 아버지 성함이 강한국이세요.
갑자기 올케 아버지 성함이 왜 나와? 강한국? 네, 강한국 교수. 뭐? 형님이 이번에 붙으신 그 학교 문학장님이 저희 아버지 절친이세요. 제가 형님 그 학교 원서 쓰신다길래 아빠한테 말씀드렸고요. 문학장님이랑 통화도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형님이 저 안 입고 하셔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도 잘하고 다녔는데 이러시니까 진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대학 교단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유명하신 분이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고 조용히 옆에서 설명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배경을 왜 숨겨? 신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멍하게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이러면 워낙 이것저것 부탁해오는 사람도 많고 또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도 많고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자세히 말 안 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학생들 가르친다는 말은 했잖아요. 강한국 교수님이 그냥 학생 가르치는 교수냐고. 제가 그걸 왜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신우이는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듯 했고 이미 밥도 다 먹은 뒤여서 자리는 거기서 파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진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딱히 비밀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홧김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야, 잘했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멋대로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언젠가 알게 될 일이긴 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나게 망설이는 말투였습니다. 저기, 올케. 네, 말씀하세요. 문학장님이 올케 이야기하면서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 하시는데 괜찮아? 일정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 빼볼게요. 그 전에 형님. 그건 그거고 어제 저한테 하신 무례한 발언은 언제 사과하실 거예요? 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일하는 빵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제 한 말은 진짜 미안해.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제 배경을 알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시는 건 저도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는 분이 그런 몰상식한 말을 막 뱉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문학장님께 추천드렸나 후회 중이거든요, 지금. 제 그 말에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혹시나 제가 안 좋은 말을 전할까 걱정돼서 그런 거였겠죠. 아니,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올케 말처럼 학생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평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반성하고 있어. 제가 제 배경 이야기 안 했으면 반성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신우이는 한참을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편에게 오늘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되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회사 부부 동반 모임한다는데 당신 다음 주 금요일에 가게 빠질 수 있어?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자리는 싫어해서 잘 나가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얼마 전에 신우이에게 부인이 집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나가서 뭐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러면 당신 또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을 거잖아. 괜찮아. 괜히 부인은 왜 안 왔냐 소리 듣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제일 괜찮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 긴장하는 타입은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나가보는 자리라 그랬던 것도 있었을 테지만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기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 직장 상사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옆자리와 앞자리에 그 남편의 승진을 누락시킨 상사의 부인과 그 부인과 동문이란 인맥으로 남편을 승진시켰다던 그 동료 부인이 앉게 됐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말이에요. 우리는 동문이라 진짜 금방 친해졌거든요. 이런 곳에서 동문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반가우셨겠어요. 은영 씨는 그런 거 모르지 않아요? 고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은연중에 깔려있는 저 무시. 자주 당하는 일이긴 했지만 저는 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안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졸업을 안 한 거지 학교는 들어가서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살짝 웃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나 마나 네가 나와봤자 지방대나 전문대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게 무시할 거리가 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사람의 학교를 물어보고 그걸로 판단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너무 저급하잖아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갚아주는 게 제일 통쾌한 법이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하긴 요즘 대학 자체를 안 가는 사람이 없긴 하죠. 비전이 안 보이는 학교에서 괜히 등록금이다 뭐다 돈만 쓰는데 금방 그만두고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제빵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머, 제빵 배우는구나. 다음에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요. 내가 또 그런 건 맛은 기가 막히게 보거든. 자기들끼리 이미 제가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느라 그만뒀다고 확정을 내렸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어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적성도 아닌 것 같고. 졸업해서 적성에 안 맞는 일 평생 할 것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설경? 그거 문과탑 아니야? 서울대 경영? 과 같은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진짜 너무 속들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들 2명도 신우이와 같은 눈으로 저를 멍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이요? 네, 아들분이 제가 들어간 학교 지원할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뭐 학교는 그만뒀지만 동문들이랑은 저도 종종 만나긴 해서 잘하면 제 동문들 후배가 되겠네요. 상사분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았거든요. 거길 왜 그만둬요? 진짜예요?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금방 들통날 텐데.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속 많이 썩으셨겠는데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1초 만에 그러렴이라고 하시던데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공부 지겹다고 매일 그만두고 싶으시다고요. 아버님이 아직 공부를 하세요? 만학도신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 말에 한 번 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교수세요? 네, 나름 유명하세요. 성함이 강한국이라고. 강한국 교수요? 이번에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의 상사분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화가분도 강 교수님 아내분이시잖아.
어머머머, 김미나 작가님이요? 어머머, 어머머머. 둘이서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호들갑을 바로 보는 건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라서 그동안 말을 잘 안 했던 건데. 이 사람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닌데요, 뭐. 하하하. 어머님 이번 전시회도 나 이번에 갈 건데. 아, 저는 어머니 전시에 잘 안 다녀서. 그래도 이번에는 나오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하게. 순식간에 대화의 주제와 그 모임의 주인공이 저희 부부가 되었어요. 늘 이런 상황이 싫어서 비밀로 했던 거지만 이번에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을 왜 굳이 숨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집안이다 하고 짠 하는 이런 상황을 즐기시는 건가? 남편의 동료 부인이 띠껍다는 듯 비꼬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누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제가 주목을 받는 게 싫어서요. 대단한 건 저희 부모님이지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끝까지 말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제가 기분만 안 나빴으면요. 기분이 왜 나빠요? 제가 어느 대학을 입학했는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빵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입학한 대학이 틀림없이 안 좋은 대학일 거라 판단하고 말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은연중에 제빵일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는 느낌. 그런 걸로 저를 판단당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제 말에 그 동료 부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사 부인도 민망하셨던지 입을 다무시더군요. 물론 엄마를 소개시켜줄 마음이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웃으며 묻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싫어하는 거 다 했네. 그 이후로 남편은 직장에서 완전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의 사위라는 게 위에 어느 분의 귀에 들어갔는지 팬이라고 사인을 받아달라는 요청과 한번 사내 강의를 모시고 싶다는 부탁 같은 걸 해왔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왜 제가 어디 가서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는지 너무 알겠다고 공감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는 흔쾌히 남편의 회사에 강연을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냥 그런 말도 들었다더라 라고만 말했지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강의를 쉰 지 너무 오래되었고 학생들 아닌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으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남편 회사에 강의를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회사에서 높으신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는지 시댁에서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인맥이든 뭐든 쓸 수 있는 건 써가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가 말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아버지 지인인 학장님과 신우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말입니다. 아이고 은영아,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저야 뭐 늘 좋죠. 아저씨도 건강하시죠? 그럼 아버지는 잘 지내시지? 두 분 자주 안 보세요? 나 보면 일하는 것 같다고 안 만나줘. 안신년을 제대로 만끽 중이잖아 그 사람. 하하호호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가 누가 봐도 끼고 싶어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희 형님이랑은. 이미 인사도 다 하고 그랬지. 그럼 옳게 이야기도 많이 했어. 칭찬을 엄청 하시던데. 은영이가 좀 싹싹하고 착해야지. 내가 은영이 어렸을 때부터 은영이 하는 말은 다 잘 들었어. 은영이가 하는 말은 다 맞았거든. 자네 그 신뢰를 높이 산 거야.
그럼요. 제가 옳게복이 있네요. 아니, 뭐, 솔직히 웃기긴 했어요. 그렇게 고졸이네 머네하면서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올케복이라뇨? 물론 속으로 웃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식사 자리는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고마워, 옳게. 아니에요. 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이라기보다는 해야해서 하는 인사 같았지만 말입니다. 본인도 민망하긴 했겠죠. 그렇게 무시하던 올케덕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께 건너듣기로는 신우이는 강의도 곧잘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사실 말실수 같은 거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섣불리 제 사돈이라고 말했나 하는 후회도 하긴 했었고요. 그런데 이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금방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는 걸까요? 사건의 발달은 이랬어요. 학교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심사를 신우이가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누가 어떤 환경인지를 좀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주제를 두고 학생과 논쟁을 하던 와중에 그 학생에게 엄청난 말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은 이 전공을 왜 듣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듣고 싶으니까 듣죠. 학생 집안 형편이 듣고 싶다고 듣고 이런 형편이 아닐 텐데. 취직에 도움이 되는 학점 이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신우이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저급한 말을 하다니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순간 벙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청혼이 올라오고 대자보가 붙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의 형편이나 집안 환경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사람이 교수라니, 그것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강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신우이의 몰상식함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계속 어이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 더 하겠죠. 신우이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저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 않니? 하지만 나는 네가 걱정이구나, 은영아. 아저씨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셨거든요. 어차피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서 유별난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걱정하는 부모님께 제가 어디 참고 살 사람이냐고 신우이만 그런 거다 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받으며 저도 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쯤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상을 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옳게.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 좀 전해줘. 나는 만나주지도 않으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그냥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매달리다시피 하더군요. 내가 너무 잘못한 거 나도 너무 잘 알아. 하지만 한 번 실수잖아. 한 번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나주지도 않으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울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큰 말실수고 여기저기 기사까지 뜬 일이라 바로 징계위가 열렸고 교수의 해임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데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파랗게 어린 교수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거니까 말입니다. 울며 저에게 빌고 있는 신우이를 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 친구에게 사과는 하셨어요? 했는데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대. 그 친구가 용서를 해야 다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받은 당사자가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랬더니 신우가 본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막말을 시작하더군요. 없이 산 애들은 이게 문제야. 그놈의 자격지심. 누가 그냥 한 말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여기고 일을 키우고 문제 삼고 그런 거 말이야. 그냥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돼. 없이 산 애들은. 저는 태어나서 형님처럼 교양 없고 생각 없이 말 뱉는 사람은 처음 보거든요. 제 말에 신우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한참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 생각한 대로 다 뱉는다고 그게 말이 아니죠. 형님은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기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니까요.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하면 네, 그러시군요. 하고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나요? 아직 용서를 못하겠어도?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자기 일에는 파르르거리면서 조그만 일에도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말에 남이 정당하게 화를 내는 건 이렇게 못 견뎌 하시니 제가 추천하면서도 괜한 사람 추천하나 싶었었는데 그 회의를 이렇게 빨리 다시 하게 만들어주시다니 그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학장님께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이야? 네, 제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이 험악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장님이 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찾아가서 형님은 그 자리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고 제가 한 말을 물려야 할 판국에 뭐라고요? 저보고 다시 전화해서 형님 부탁을 해달라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잖아. 이를 악물고 말하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형님의 태도는 반성하려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저는 형님을 소개시켜준 걸로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저한테도 사과하셔야 해요. 제가 절대로 안 해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그 전에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던 신우이의 모습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역시 짐작대로였어요. 너같이 하등 쓸모없는 게 옳게라고 봐줬더니 지 집안이 좀 괜찮다고 신우이 말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말은 바로 하세요. 이 모든 걸 다 차버린 건 형님이에요. 제가 아니라. 저를 노려보며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불리한 건 쏙 빼놓고 별 큰 잘못도 아닌데 유난을 떨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정황을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쁘끄럽다며 사돈 어르신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하시더군요. 남편도 전화해서 한 소리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시누이는 한동안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명절에는 제가 없는 날을 피해서 왔어요. 그러고 다시 교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얼마 뒤에 다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단 한 사람을 어느 학교에서 데려가겠어요. 그것도 그런 사건으로 말입니다. 학교는 금방 조용해졌다고 들었어요. 해당 사건을 일으킨 교수가 해임당하고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사과를 하면서 여론도 좋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학교에 누가 됐으면 어쩌나 싶어서 밤에 잠도 설쳤는데 다행인 일이었죠 뭐. 시누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을 무시했었거든요. 여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하나 어쩌네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누구는 해야 하는 일인데 무시를 하지 말라 하면 저 같은 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네 누나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어느 날 갔더니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마트에서 어머니랑 장을 보는 와중에 직원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에서도 마트에서 일이나 하는 주제에 라고 했다가 어머니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대요. 그 나이에 말입니다. 다행히 마트 직원이 큰 문제를 삼지 않는 바람에 일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엄청 크게 화를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어쩌고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시누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급한 말을 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건 뭐건 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말이죠. 저희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은 딱히 얼굴 볼 일도 없어서 더 할 이야기도 없긴 하니까요. 아, 저희 남편 회사 일도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머니 전시회에 갔다가 남편 회사 상사분의 부인이라는 분과 마주쳤어요. 막무가내로 저를 앞세워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 낯이 좀 부끄러워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판매가 된 그림을 자기에게 팔면 안 되냐는 등 다음 전시회에서는 초대장을 받을 수 있겠냐는 등 어떻게든 제 덕을 보려는 말을 서슴지 않아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특혜를 주진 않아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입만 쩝 다시고 물러나야죠 뭐. 세상엔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조만간 제 가게를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런 일을 하냐 손가락질하고 간섭했던 일이었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던 시절보다 정말 수억 배 더 행복하거든요. 제 인생인데 제가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니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즐거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나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남들에게 상처를 줄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그냥 뱉는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 남기도 하니까 말이죠. 제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는 게 있으셨다면 그건 더 좋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늙고 병들면 사람이 아프고 죽는다지만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주저리 못난 제 인생 좀 읊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 좀 받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늙은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으나 이번 생에는 제 인생이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에 저도 아내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넉넉치 않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바르게 자란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 키우리라 하고 마음먹고 살았어요. 저희 모두 아들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애가 자라면서 비록 아주 부잣집 아들 마냥 크진 못했을지언정 그에 준할 만큼 대접받으며 자랐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인성적인 교육을 더 시켜야 했던 걸까요? 아들이 커가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걸요. 저희 아들은 자기 부탁을 거절받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게는 군것질을 하게 용돈 달라는 부탁부터였죠. 아무리 저희가 챙겨주고 싶다곤 해도 사정이 아주 여의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아유,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일 꼭 용돈 줄게 라며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했죠. 당연히 저로선 당황스럽고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애들은 떼를 쓰는 게 당연하고 저희 아들 역시 그런 애들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확실히 커가면서 아들은 부탁을 거절받는 것에 있어서 대놓고 운다거나 투정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들은 줄어갔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며 마치 무기처럼 저희한테 꺼내드는 일이 많았어요. 저번에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셈이에요? 제가 이런 아들의 성격에 대해 꺼내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사연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바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들이랑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한 회사만을 다녔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아들이 그 회사에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진 않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아들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큰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키우고 있던 꿈은 바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군말 없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를 올곧게 다닌 이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어차피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게 이직할 것 없이 한 회사에 몸을 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만 꾸준히 재직했던 거고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친구놈들 자식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사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마냥 놀랍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도 됐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사업에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껏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하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죠. 저도 최대한 제 돈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도 알다시피 사업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그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니? 조금 당황스럽구나.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준비는 다 하고 말하는 거니? 저희에게 있는 유일한 자식의 부탁을 저희는 단칼에 거절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아들 사업에 투자할 만큼 큰 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아들이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솔직히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저랑 아내는 당장 네 부탁에 대답하기가 힘드니 조금 시간을 다오.
라고 얘기하고 둘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왔어요. 이 사업을 도와주는 게 맞을지, 만약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사업을 투자할 만한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는 게 맞을지. 아내는 처음부터 아들의 사업을 돕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현이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번 재현이 사업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한 일주일 정도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각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투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는 부탁을 완벽히 무시하기 힘든 것이 컸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을 돕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 저와 아내는 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당시 저희가 갖고 있던 재산이라곤 저랑 아내랑 둘이 살고 있는 집과 근처에 있던 아주 조그마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집 있고 땅 있으면 아주 가난하진 않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는 워낙에 시골에 살고 있기도 했고 평수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막상 팔아도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장 그걸 전부 팔아서 아들을 도와주고 나면 저랑 아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죠. 물론 최대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돈을 모아봐도 큰 돈이 되지 않았고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으려면 집과 땅을 파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이라 해도 단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저희로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방안을 찾아봐도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기로 한 거 우리 팔자 여보. 우리가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잖아. 만약 우리가 못 도와줘서 아들 날개 꺾는 거나 다름없어지면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아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결국엔 저희는 갖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 당장 갈 곳이 없는 관계로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죠. 저희는 아들한테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들 집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이 투자를 통해 아들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 아들이 저희 부부의 집을 따로 사주는 것도 조건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워낙 아들을 보듬으며 살았고 그동안 살면서 아들이 저희에게 못해주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 역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들을 도와준 적은 처음이었죠. 그러다 보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그럴 놈이란 건 아니지만 요새 세상이 원체 흉흉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무조건 서로 아끼고 효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전 그 부분이 걱정돼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서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할 장치는 하나 필요하다고요. 그것의 예시로 든 것이 바로 계약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사이에 계약서를 쓰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굳이 그런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 재현이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들도 처음 저에게 그런 제의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는 만큼
효부계약서 정도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저희도 솔직히 아들의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했을 때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혹시나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입을 싹 닫고 뒤를 돌았을 때 상황도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효부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 내용을 열심히 피력하니 아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이런 저의 염려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마찰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만약 사업에 성공해서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면 저와 아내 명의의 집을 하나 따로 얻어주고 그 외에도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가 병이 들고 늙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넣었죠. 그런데 저희끼리 그런 계약서를 쓸 때 그걸 영 못마땅한 눈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30살 때 결혼한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저와 아내는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인 만큼 최대한 시부모로서 불편하지 않게 대해주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지 며느리는 영 저희랑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며느리랑 나서서 더 친분을 쌓으려고 한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저희와 아들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보기에도 효부계약서는 영 아닌 모양이었는지 나중에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굳이 그런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거야? 당신이 잘 되면 어련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겨드릴 텐데 가족 사이의 계약서는 너무 딱딱하잖아. 며느리가 뭘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저희로서도 마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끼리 효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결혼 때문에 떨어져 살던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던 만큼 저와 아내는 아들이 하루빨리 성공해서 마음 편히 저희가 따로 나와서 살 수 있기를 바랐어요. 무엇보다도 이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며느리는 거의 일방적으로 저희를 이해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희를 불편해할 걸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와 살고 싶었죠. 저희의 투자까지 받은 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래처를 뚫는답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혹은 아예 밤을 새고 그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잔 뒤 또 거래처를 찾으러 나가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와 셋이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게 그리 마땅치 않아 보이긴 했지만 며느리는 저희에게 대놓고 면박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줬고 청소도 했죠. 물론 그렇다곤 해도 며느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며느리를 도우려고 움직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와도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와 친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우리랑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요. 금방 상하는 반찬이 있어서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아내는 딸 같은 며느리와 같이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저보다 더 며느리에게 열성적이었지만
영 며느리 반응이 시큰둥하니 조금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와 친해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에서 무려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손주가 들어와서 저희는 손주랑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큰 손주였지만 그래도 손주인 만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돈도 주고 손주 챙기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은 뭔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지 매일 집에 오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서 매일같이 사업한답시고 밖에 나가기 바쁘고. 하지만 집안에서 아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들이고 가장 힘든 것도 아들일 텐데 괜히 사업이 어떻게 돼가냐는 등의 질문을 꺼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상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그런 소소한 대화로부터 힘을 얻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 같은 거 해본 적 없이 늘 시골에서 밭만 갈고 살아왔던 늙은이지만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무조건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도 그렇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야 계절 따라 날씨 따라 신경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다 치더라도 결국 농산물을 팔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농사와 실패한 농사가 갈리게 되고요. 아들도 분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저와 아내가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아등바등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원래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는지 아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사업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은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그런 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겠다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자존심 상하고 화났는지 나중에 가서는 저희랑 대화 한마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하니? 식사라도 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밥 좀 먹거라, 응? 아무리 아내가 우는 소리를 하며 아들을 밖으로 꺼내려 해도 아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빤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라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아들은 사업 실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얼마 안 가 홀로 방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참다 못한 제가 망치로 문고리를 끊어서 방에 들어가게 되어 알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스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마음의 병이 크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사업이 망할 것이란 것을 예감했을 때부터 모종의 경로를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걸 다 모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완벽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떠날 예정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미리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걱정하고 그냥 문 몇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올 때까지 문고리를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 만큼 그 충격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고 어찌어찌 꾸역꾸역 먹어도 얼마 안 가 토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아내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며느리에게서 들었죠. 이제 재현 씨도 이 집에 없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녀석 살아있을 때 사업하라고 모든 재산 다 털어준 상황이라 갈 곳도 없는데 이 집에서 나가면 저희가 어디에서 먹고 자나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쓴 효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병들고 늙어도 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애초에 재현 씨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런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재현 씨와의 계약이니까 결국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현 씨가 없고 그 계약을 제가 이행할 필요도 없죠.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집을 구할 때까지 몇 달만 더 있게 해달라는 제 부탁에도 며느리는 자기는 참을 만큼 참았고 애초에 시부모랑 살기 싫었던 거 이때까지 버텨온 것도 용하다며 당장 나가라고 저와 아내의 짐을 마음대로 싸서는 거실로 내던졌어요. 전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완벽히 정한 터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빌고 빌어서 아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며칠만 더 있겠다는 허락을 받고 저는 그 사이 어떻게든 저희 둘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집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최종적으로는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데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요양원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지간한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다가 예전 고향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조카는 오랜 시간 돼지 농장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래도록 밭일을 해온 저로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조카 덕분에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밭일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아름아름 봐온 일이라 그런지 적응하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괴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조카한테나 의지하게 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노력했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살게 된 건지. 물론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 비용을 대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랐으니까요. 며느리의 집에서 그렇게 나오고서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녀석이 저희한테 아주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연이 끊기면서 손주와도 당연히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저희를 먼저 찾아서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아무래도 아주 살가운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집을 나오고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손주의 안부 전화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기댈 곳이 없어 엉엉 우는 손주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간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차없이 쫓겨나고 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죽길 바랐던 건 아닌데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니. 살아생전 며느리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여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날은 조카한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염없이 며느리 생각, 아들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참, 그렇게 우리를 버릴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지금도 참 많은 후회가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이후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둘이 죽은 게 다 저희 부부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아들이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아들이 죽었을 일도 없을 테고 며느리도 암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아내가 살아있으니 저도 살아있는 거지 아내까지 떠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무척이나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몇 년 이상 같은 반을 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유일하다시피 꾸준히 연락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봐도 솔직히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만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친구와 저는 성격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것이었죠. 다 같이 함께 다니던 무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는 유독 각별했어요. 둘이서 만나는 날도 많았고 어릴 때는 집도 거의 근처였던지라 학교를 할 때면 늘 그 친구와 함께 했죠. 어릴 적 친구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착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을 몰랐고 본인이 손해보면서도 남을 도와주려는 성격이었죠. 그에 반해 저는 제 의견을 표출하는 게 똑부러졌어요. 제 사정이 된다면 남을 도와주었지만 조금이라도 제게 손해가 있다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칼 같은 면모가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저희가 이렇게 친한 걸 신기해했습니다. 너네는 성격도 다른데 어쩜 이렇게 친해? 그럴 때면 저희는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한 거라고.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된다고 해도 친구도 그리고 저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커가면서 성격적인 면모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정말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가면서 성격이 변한 정도면 놀랍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경에 쓰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그렇게 성격이 변하게 된 계기는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친구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나름 잘 사는 편에 속했지만 반대로 친구는 한푼이 아쉬운 그런 가난한 집이었죠. 그래서 친구는 종종 저를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진이 너는 집이 잘 살아서 좋겠다. 그런 친구의 말을 저는 언제나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서 말했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제가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것도 워낙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 집에 놀러 갈 일이 많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지. 저는 원래부터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친구네 집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네 집이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친구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친구는 딱 그 시기부터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했던 친구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죠. 저는 그런 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 요새 힘든 일 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도와줄 건 무슨.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나 친구는 제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물론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친구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친구는 본인이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고민 상담을 털어놓았고, 그런 식이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친구에게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변해버린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에게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원치 않는데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했고, 저 역시 당시 대학을 준비하고 뭘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부터 조금씩 친구와 전만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 친구를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2년 정도네요. 친구는 졸업을 1년 앞두고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자퇴 소식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친구와 연락을 못하고 있긴 했지만 그건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대학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설마 그 사이 친구가 자퇴를 했을 거라곤. 핸드폰이 없었던 친구에게 연락하려 익숙한 친구네 집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친구와 연락이 끊겼던 시간을 기점으로 2년 뒤 기적같이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준 거였죠. 여보세요? 소진이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나 미연이야, 김미연.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는 회포를 풀었어요. 둘 다 성인이 되었기에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죠. 왜 갑작스럽게 자퇴를 했는지, 그때 어째서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한 점들을 이것저것 늘어놓는 제게 친구는 차근차근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빚 때문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친구는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친구는 부모님을 따라 돈을 벌어야 했고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바에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고 해요. 저한테라도 얘기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친구는 그게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너한테도 이야기 못하겠더라. 넌 이미 우리 집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난한 줄은 몰랐을 텐데. 그냥 내가 이런 사정이란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야, 정말 서운하다. 난 네 걱정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 너희 집에 몇 번을 전화 걸어도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단 말이야.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만났으니. 저는 당연히 그런 친구를 이해했죠. 그리고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저 뒤늦게라도 친구가 절 생각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친구가 자퇴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그만두고 무슨 일 한 거야? 아르바이트 한 거야?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지금껏 모든 질문에 아무런 동의 없이 답변해주던 친구가 처음으로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약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얼버무리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를 계속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그 당시 친구가 왜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게 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1살 터울의 남동생은 애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올바른 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생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대를 할 일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같은 곳도 자주 가고 룸사롱도 많이 간다고 했죠. 처음 동생이 그런 곳을 갈 때는 너무 싫다고 그런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도 그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생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자기가 이번에 옆에 끼고 논 여자라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늦게 거나하게 취해서는 비틀비틀 들어오는 동생을 유일하게 깨있던 제가 맞아줬는데 동생은 여느 때와 같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누나, 이거 봐라. 엄청 예쁘지? 라며 그날 자기가 방문한 노래방에서 옆에 있던 도우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 집에 들어왔으면 발 씻고 잠이나 자. 장난 그만 치고. 술에 취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동생의 행동이 귀찮았던 저는 동생을 밀치면서 그냥 한번 쓱 스치듯이 동생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거든요. 화들짝 놀랐던 저는 동생의 핸드폰을 낚아채서는 정말 액정이 뚫어져라 사진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몇 번을 봐도 사진 속 얼굴은 변하지 않았죠. 이거 미연이 아니야? 동생 옆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미연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한테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물어봤고 동생에게 위치를 알아낸 저는 저녁쯤부터 그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손님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친구에게 전화해서는 여기서 일하는 거 맞냐고 다짜고짜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녁부터 대기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대기를 하는 동안 미연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사소한 것에도 깔깔 웃으며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우리였는데 너무나 변해버린 미연이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왜 미연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 이곳에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잠시 멍 때리게 만들더군요. 아마도 친구를 구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동정?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바랐던 친구였던 걸 아는 저는 미연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친구가 맞는지 확인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곳으로 출근을 하는 친구를 볼 수 있었죠. 솔직히 직접 확인하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온 친구는 절대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친구와 무척이나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을 때 자퇴하고 무슨 일을 했냐는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던 친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때 어렴풋이 예상할 수가 있었죠. 친구가 이러한 일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 얼버무렸다는 사실을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전 어떤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유흥 관련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막말로 그냥 쉽게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애들이나 그런 데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빚이 많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굳이 그런 일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제일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제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마음을 하루빨리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지? 다 알고 있어. 제가 찍은 유흥주점 간판 사진을 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미 제가 다 알고 왔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일을 했냐는 제 질문에도 친구는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친구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죠. 너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 다른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만한 돈을 주는 일자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 네 말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했다 치자. 그럼 짧게 하고 그만둬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게 몇 년째야? 그때부터 이런 거면 10년은 된 거잖아. 아직 빚을 완전히 갚은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이 일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고 경력도 없는 날 써줄 곳도 없을 테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건 힘들어도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사무보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 애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 너 이런 일하고도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숨긴 거고. 주변에 어떤 일 한다고 알리지도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일자리 있거나 그러면 알아봐 줄 테니까 당장 그만둬. 정말 네가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야, 미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옳은 길로 가면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힘내보자. 빚이 있다고 해도 제게는 그저 당장 돈에 눈이 먼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는 저와 대화하는 내내 본인이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화는 풀리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저는 친구를 보는 날이 있을 때면 다른 일을 해보라고 뭐라도 괜찮은 구인 공고가 있으면 보여주기도 했고 이래저래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경로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많이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그런 유흥일에서 손을 떼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변할 거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친구는 여전히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나만 혼자 친구를 살려보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되돌아온 건 의욕 없는 친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도 싫었어요. 솔직히 어지간한 주변 사람이었으면 그냥 연을 끊었을 텐데 너무도 오랫동안 친하다고 생각했고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친구가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지만 친구는 여전했고 저는 이제 점점 친구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제게 연락했어요. 할 얘기도 있고 밥도 싸고 싶다고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앉으니 친구는 제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고 저는 시큰둥하게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대충 대꾸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좀 어색한 식사 시간. 별다른 말 없이 수저를 드는 제 앞에 종이 하나가 놓였습니다. 종이에는 청첩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소진아, 나 결혼해. 축하해 줄 거지? 예상치도 못한 결혼 소식에 저는 친구의 얼굴을 빨리 들여다봤어요. 친구는 갑작스레 연락해서 자기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겸연쩍은 듯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새 신부 특유의 그런 설렘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너랑 한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청첩장 주는 게 좀 그래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너만큼 친한 친구는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와줄 사람도 너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식에 네가 꼭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친구가 결혼할 사람은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2살이 어렸고 그쪽 업계에서는 꽤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 될 사람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얼굴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의 결혼식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 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비록 연락이 줄어든 지 조금 되긴 했어도 친구는 여전히 노래방에서 일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의 남편은 사기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너네 남편도 네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 알아? 그래도 괜찮대? 제가 대놓고 노래방 얘기를 꺼내자 친구는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더듬더듬 예비 남편과 사귀고서부터는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귈 때 그만두면 뭐 하나요? 이미 그 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일한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예비 남편이 네가 노래방 일을 한 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너와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거면 축하할 일이지만 만약 네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면 그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다고.
적어도 결혼할 사람은 네가 뭘 했는지는 알아야지. 너는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해? 노래방에서 일했던 걸 어떻게 예비 남편한테 얘기해? 나도 솔직히 마음에 걸려. 하지만 나 진짜 남편 될 사람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젠 좀 좋은 사람 만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다른 일 알아보고 새 삶을 살자고 했잖아. 그땐 내가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니 이젠 순진한 남자 속여서 결혼하는 거야? 남편이랑 정식으로 연인되고 나서 나 일 바로 관뒀어. 그래서 동네에 작은 꽃집도 열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물론 남편에게 말 안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선의? 너 지금 선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상황에 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친구는 절대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주의였고 저는 더 이상은 친구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 왜 남한테 대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지.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도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그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걸 알고서도 다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 친구 남편 될 사람도 친구가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 최소한 결혼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게 뻔한데 지금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청첩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친구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최소한 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남편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친구는 요지부동이었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친구로서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아닐 꼽니? 아니,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만약 네 남편이 나중에 이 사실 알아봐. 너 어떻게 되겠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거야. 네가 솔직히 말해서 헤어질 거면 운명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너 불행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다 널 위한 거라니까? 나 지금 너무 화나거든. 결혼식에 안 와도 되니까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그러더니 이후에 제 번호를 차단한 건지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이미 친구가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라는 생각을 버린 뒤였죠. 솔직히 예전에 친하게 지냈을 때 정으로 계속 이어온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끊기고도 남을 거였죠. 그래서 친구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제 친구랑 결혼하는 것이 뻔한 그 남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했다면 전 정말로 배신감에 치를 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을 통해서 친구와 결혼이 예정된 그 예비 남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그 남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까지 찾아갔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제 동생이 우연찮게 친구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적에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친구가 그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알고 결혼 결정하신 거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봤을 때
남편 되실 분은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실례임을 알면서도 찾아봤습니다. 친구는 절대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전 적어도 결혼하는 입장이면 배우자 될 사람 과거에 대해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특히나 그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더더욱이요. 역시나 친구와 결혼할 사람은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지 너무나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그러더니 저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니었으면 아예 모르고 그냥 결혼할 뻔했다면서 몇 번이고 제게 인사하더군요. 나중에 가니까 결국 그 남자가 친구에게 파혼을 하자고 했나 봅니다. 친구가 저에게 저주 섞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알았어요. 제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쳤다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게 된 계기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예비 남편과의 파혼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가 혼자 세상을 등진 것이었어요. 친구는 자기 유서에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는 내용을 쓰고 죽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부고 문자가 와서 그래도 장례식에는 참석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여 방문했다가 친구 유가족에게 원한 섞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전 정말로 억울합니다. 애초에 친구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에요. 더 전으로 돌아가자면 애저녁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친구는 유서에 그저 저 때문이라고만 썼고 본인이 도우미 일을 했다는 건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선 친구 유가족한테도 친구가 무슨 일 했는지 아냐고, 이런 식으로 더러운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꼭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구 유가족이 절 고소하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나와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친구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속여서까지 하는 결혼은 친구의 불행을 앞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니 밤마다 눈물만 납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피운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악몽만 꾸네요.